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 앞을 못 보는 19살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처음부터 앞을 못 보는 소녀가 아니었지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안고 태어난 소녀는 사람의 거짓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을 쓸 때마다 조금씩 눈이 멀어져가는 저주를 안고 태어났지요. 그녀는 그런 저주를 알면서도 결국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지요. 왜 스스로 눈을 잃는 길을 선택했는지 그 이야기는 그녀가 9살이던 해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조선 영조 풍년이 연거푸 들어 곳간마다 쌀이 넘치고 장터마다 흥정 소리가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풍년이 계속되다 보니 굶는 사람이 없고 거리에는 거렁뱅이조차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지요. 곡식이 풍족한 탓에 인심은 넘쳤고 한없이 평화로운 시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풍요롭던 시절 어느 날 장터 한 구석에 구걸하는 모녀가 나타났습니다. 남노한 차림의 여인과 9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지요. 저런 쯧쯧, 지금 같은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이 다 있다니 안 됐구만. 이를 어째 모녀가 무슨 사정이 있어 길거리로 나왔담? 사람들은 저마다 안 됐다며 안타까워했지만 오갈 곳 없는 모녀를 거두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터 한복판에서 책 보따리를 옆구리에 낀 채 걸어오는 사내가 한 명 있었지요. 그는 허름한 도포 자락을 걸쳤으나 걸음걸이만큼은 반듯한 중년의 선비였습니다. 그가 장터 끝자락을 지나치다가 구걸하는 모녀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엽전을 찾아보았지요. 그리고 그는 엽전 2잎을 주며 말했습니다. 저 끝에 국밥집이 있어. 이 돈으로 따님과 국밥이라도 사드시오. 여인은 엽전을 받으며 말없이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년의 선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가던 길을 마저 갔지요. 사내가 돌아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여인은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머니 치마를 잡아당기며 귓속말로 속삭였지요. 엄마, 근데 저 아저씨는 속마음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말에 여인은 흠칫 놀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그런 말은 밖에서 하면 안 돼. 근데 진짜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저 아저씨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이는 사내가 사라진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 흰자에 실핏줄 하나가 돋아 있었지요.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가 능력을 쓸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었지요. 소연아, 눈 비비지 말고 앞으로는 그 능력을 절대 쓰지 말거라. 알았어요, 엄마.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정씨는 딸아이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얘야, 어서 가자. 어머니 정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와 국밥을 시켜 맛있게 먹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어제 그 사내 박선비는 서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당으로 가던 길에 느티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모녀를 보았지요.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나무 뿌리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눈을 뜨고 박선비를 보았지요. 어제 그 아저씨다. 박도주는 걸음을 멈추고 눈 감고 있는 여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열이 펄펄 끓고 있었지요. 이런 밤새 여기 있었던 것이오. 그 말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어제부터 열이 났어요. 무서워요, 아저씨. 박도주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당 훈장인 그는 책 보따리를 내려놓고 여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이리 따라오너라. 박도주는 여인을 업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방 2칸짜리 허름한 초가집 안방에 여인을 눕히고 이웃집 할멈에게 달려가 약초를 얻어왔지요. 어린 소연은 어머니 곁에 쪼그리고 앉아 박도준이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박도준이 약을 다려와 어머니 입에 떠넣어 주었지요.
역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귀찮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 어린 소연은 박도준의 속마음을 읽으려 애를 써봤으나 그의 속마음만큼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욕심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검고 탁한 것이 보였고 두려운 사람은 떨리는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너는 이거라도 좀 먹어 두거라. 박도준이 아이에게 식은밥 한 그릇과 된장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우리를 도와줘요? 너희라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도리를 할 뿐이다. 그리고 그 밥은 남는 밥이니 부담 갖지 말고 먹거라. 어린 소연이 아저씨 얼굴을 다시 한번 빤히 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정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낯선 방에서 깨어났고 어린 소연이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소연아, 엄마 깨어나셨어요? 정씨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소연이 말렸습니다. 당분간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누가 그랬니? 어제 그 아저씨가요. 그런데 그때 박도준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구려. 많이 놀라셨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집에 와 있나요? 나는 이 마을 서당 훈장 박도준이라 하오. 어제 아침 서당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당신을 보고 집으로 업고 왔소. 그랬군요.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몸이 나으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갈 곳은 있으시오? 정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서두를 것 없소. 방은 남으니 편히 쉬다 가시오. 그리 말하고 박도준은 일어나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정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크게 쉬었지요. 아이고 얘야 미안해서 일을 어쩌니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되었구나. 어머니가 깨어나시기 전에 아저씨가 그랬어요. 갈 곳이 없으면 이곳에 머물러도 된다고요. 그래도 민폐는 민폐란다. 며칠 후 어린 소연은 서당 구석에서 수업을 훔쳐 듣고 있었습니다. 훈장 박도준은 그런 소연을 보았지요. 그래 관심이 있느냐? 네, 아저씨. 그럼 한번 배워보겠느냐? 그 말에 어린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리와 맨 뒤에 앉거라. 소연은 원생들 맨 뒤에 앉아 박도준이 가르쳐주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어 서당 수업이 끝나 모두 돌아갔지요. 소연아 글은 배울만 하더냐? 네, 아저씨. 처음이라 조금 어렵긴 한데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열심히 한번 배워보거라. 네, 아저씨. 그런데 말이다. 처음 보았을 때 너가 내게서는 안 보인다고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박도준의 질문에 소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능력을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소연은 훈장 선생님인 박도준은 믿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해줘도 될 것 같았지요. 선생님, 저는요,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 보여요. 그 말에 박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정말 그렇단 말이냐? 내가 큰 짐을 타고 태어났구나. 그 능력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소연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알아준 어른이었지요. 그런데 선생님, 사실 제가 그 능력 쓰면 눈이 나빠져요. 그 말에 박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무당 할멈이 그랬대요. 이 아이는 세상의 진실을 볼수록 눈을 잃는다고. 박도준은 소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흰자에는 실핏줄이 돋아 있고 진실을 알고 나니 무척 슬퍼 보였지요. 소연아, 앞으로 내 능력을 함부로 쓰지 말거라. 하지만 엄마를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말에 박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얘야, 내 엄마는 내가 지켜줄 테니 내 눈만큼은 지켜야 한다. 눈 없는 세상은 지옥과 다름없단다. 박도준은 진심으로 소연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눈을 지켜주고 싶었지요. 그날부로 박도준은 소연을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세 사람이 한 집에 살게 되었고 첫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정씨는 밥하고 빨래하고 소연은 서당에서 글을 배웠지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 서당에서 돌아오다가 박도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느냐? 아저씨는 너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내가 뭐가 좋다는 거냐? 다 좋아요. 똑똑한 것도 좋고 마음씨 착한 것도 좋고 안 좋은 게 없어요. 싱겁긴 내가 아직 정말 좋은 사람을 못 봐서 그런 것이다. 세상에는 아저씨보다 훌륭하고 더 좋은 사람들도 많단다.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서 아저씨가 제일 좋아요. 추운 겨울 박도준은 소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내 손이 많이 차갑구나. 아저씨가 녹여주마. 박도준과 소연은 누가 봐도 부녀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린 소연은 박도준 옆에서 무척 행복했지요. 마당에 들어서니 정씨가 두 사람을 반겨주었습니다. 배고프시지요? 방에 밥상 차려놨으니 어서 들어가 진지 드세요. 고맙소. 매번 이렇게 도움을 받는구려. 아닙니다. 도움은 제가 받고 있지요. 소연아, 너도 어서 들어가 밥 먹거라. 네, 어머니. 세 사람은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 같았습니다. 박도준도 정씨도 소연도 모두 행복했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애 귀신 보는 아이래. 맞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저 애 눈에 핏줄 서는 거 봤다면서 저런 아이는 귀신을 본다고 했어. 저런 아이하고는 같이 다니면 안 돼. 재수 없어. 어린 소연은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달아났지요. 어린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도준이 서당에서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박도준은 말없이 소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어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박도준은 소연을 품에 안은 채 귓속말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에 없는 능력을 가졌을 뿐이야. 그래서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란다. 그러니 세상이 틀린 거지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소연은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맞아요. 남들이 없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박도준이 소연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버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소연을 염려하고 걱정해 주었지요. 어린 소연은 그런 박도준이 너무 좋았습니다. 소연에게 박도준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었지요. 정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소연이 친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박도준이 넘치게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소연이 15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도 곧잘 하였지요. 그런데 그의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박도준이 기침 소리에 잠을 깨었지요. 마당으로 나와 보니 우물가에 정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씨의 눈이 열려 있었으나 초점이 없었지요. 그녀는 몽유병에 걸린 사람 같았습니다. 걱정된 박도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정씨의 어깨를 잡았지요. 그러자 그 순간 정씨가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을 지켜야 한다. 그 말에 박도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정씨의 목소리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강해진 그자가 내 손녀의 눈을 멀게 할 것이야. 눈 누구시오? 박도준은 깜짝 놀라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아비다. 그 순간 박도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죽은 정씨의 아버지 원혼이 정씨에게 빙의가 되었던 것이었지요. 잠시 후 정씨가 몸을 휘청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도준은 서둘러 그녀를 부축해 주었지요. 잠시 후 그녀의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나요? 아무래도 꿈을 꾸신 것 같소. 제가 또 그랬군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소? 정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예요.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랬구려. 많이 힘들었겠소. 정 씨는 박도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지요. 그런데 그 무렵 마을 좌수 엄참봉은 사랑채에서 머슴 돌쇠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 훈장 집에 모녀가 들어온 지 몇 해가 됐더냐?
예, 벌써 6해가 됐습니다요. 그 아이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소문이 맞느냐? 예, 그 아이가 거짓을 귀신같이 본다는 말이 있습지요. 엄참봉은 탁자 위 손가락을 튕기며 머릿속에서는 주파나를 굴렸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면 큰 돈을 벌 수가 있겠군. 그날 밤 엄참봉은 한양으로 서신을 띄웠습니다. 그는 큰돈을 벌 생각에 기분이 들떠 있었지요. 그리고 그가 보낸 서신은 한양 강여진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정을 장악한 이한성 대감의 책사였지요. 강여진은 두뇌가 명석해 조선의 제갈량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그자의 계략으로 이 대감은 조정을 완벽하게 장악을 할 수 있었지요. 강여진은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자네 표정이 변하는 것인가? 충청도 시골 마을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무엇인가? 계집아이가 사람의 거짓을 본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겠느냐? 확인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다고 했느냐? 충청도에서 박도준이라는 서당 훈장 집에 머물고 있다 합니다. 방금 박도준이라고 했느냐? 그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 아이만 데려와라. 알겠습니다. 이대감과 대화를 마친 강책사가 사랑채를 나와 수하를 불렀습니다. 박도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이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왕의 책사 노릇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사라져서 종적을 아무도 모릅니다. 강책사는 서신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하에게 말했지요. 조용히 움직여 이 계집을 잡아오라. 알겠습니다. 강여진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계집과 박도준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충청도 작은 마을에 건장한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감쪽같이 사라졌지요. 소연이 사라지고 박도준과 정씨는 소연을 찾아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안악이 박도준을 보고 말했지요. 훈장님, 아까 건장한 사내들이 소연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봤는데요. 그 말에 박도준과 정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어? 저쪽으로요. 박도준은 그쪽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길은 한양 가는 방향이었지요. 정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어찌하여 우리 소연이를 데려갔단 말이요? 내가 가서 소연을 찾아보겠소. 박도준은 사내들이 간 방향으로 곧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연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러자 정씨도 그를 따라 뛰었습니다. 그녀도 소연이 걱정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지요. 두 사람은 몇 날 며칠을 걸어 한양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잡혀온 소연은 이대감집 별채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방문 열쇠를 채워놓았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소연은 강여진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소연을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았지요. 한참을 훑어본 강여진이 물었습니다. 지금 내게서 무엇이 보이느냐? 소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제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야. 나는 절대 능력을 쓰지 않을 것이요. 내가 능력을 쓰면 눈을 잃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허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눈이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될 것이야. 뿐만 아니라 충청도에 있는 내 어미와 너를 아끼는 박도준의 시신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소연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소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부르겠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보거라. 그날 밤 소연은 다시 별채에 갇히고 문 밖에는 열쇠가 채워졌습니다. 소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염없이 울었지요. 어머니 아저씨,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소연은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칫하면 어머니와 아저씨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소연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저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눈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강책사에게 다시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왕권을 노리는 이대감도 앉아 있었지요. 그래 결정은 하였느냐? 원하는 대로 하겠소. 허나 어머니와 아저씨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시오. 내가 성의껏 하면 내 말대로 해주마. 잠시 후 강책사가 한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자를 보고 말해보라. 소연은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에 실핏줄이 돋았지요. 이 사람은 충성심이 가득한 자요. 그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강책사가 다른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자도 봐보거라. 소연은 다시 능력을 썼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실핏줄이 터져 빨갛게 충혈되고 있었지요. 이 사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던 이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말해보라. 이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소. 즉 이중첩자요. 그 말에 이대감이 소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계집말이 맞습니다. 저자는 이중첩자로 이 계집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 말에 이대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자를 데려가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해라. 그 말에 수아들이 들어와 그의 측근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억울하오 대감. 측근이 끌려나가며 아무리 소리를 질러봤지만 힘센 수아들에게 붙들려 밖으로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되었지요. 이 계집 제법 쓸만하구나. 그렇습니다, 대감. 좋다. 며칠 후 전현을 궁으로 데려가 임금의 편에 선 놈들이 있는지 죄다 살펴보도록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대감. 피도 눈물도 없는 이대감과 강책사는 소연의 눈이 머는 것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지요. 그날 소연이 눈을 본 사람만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날 밤 별채로 돌아온 소연은 눈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실핏줄이 터져 피눈물이 흘렀지요. 그리고 앞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와 아저씨를 살리기 위해 강여진의 요구를 계속 들어줘야만 했지요. 소연은 희미해져가는 눈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시력이 점점 약해져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자정 넘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누군가 소연이 있는 별채의 창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세요? 별일 없었느냐, 나 아저씨야. 네.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충청도에 있어야 할 분이 한양 그것도 자신이 갇혀있는 곳까지 용케 찾아왔지요.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별일 없으세요? 내 어미도 괜찮단다. 나와 같이 한양에 올라와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자리 딴다. 그 말에 소연은 크게 안도했습니다. 강책사가 겁밖에 두려웠는데 두 분 다 안전하니 마음이 놓였지요. 두 사람은 굳게 닫힌 창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느냐, 눈은 좀 어떻느냐. 그 말에 소연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내가 곧 꺼내주겠다. 아저씨, 제가 도망가면 아저씨와 어머니까지 위험해져요. 그러니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러다 내가 눈을 잃을 수도 있단다. 눈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아저씨와 어머니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 조정에서 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궁으로 데려간다고 했어요. 궁에 들어가면 제게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얘야, 제발 위험한 생각은 말거라. 독이란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 끝내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독이 퍼지기 전에 차단해야지요. 박도주는 소연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헌데 그녀는 뭔가를 단단히 작심한 상태였지요. 아저씨랑 어머니가 무사한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만 어서 가셔요. 아저씨가 들킬 것을 염려한 소연은 얼른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너무도 확고한 소연 때문에 박도주는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 후 궁궐에는 아침 일찍 조정 대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대감의 수하 병사들이 조정 입구마다 서 있었지요.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대감과 강책사가 들어왔지요.
그들의 뒤에는 소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의 눈 흰자는 이미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대신들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누구 하나 물어보는 이가 없었지요. 잠시 후 임금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한 눈빛이었지요. 전하, 오늘 조정에 불순한 자들이 있어 그것을 밝히려 합니다. 무슨 뜻이요? 곧 아시게 됩니다. 이대감의 말이 끝나자 강책사가 소연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둘러봐라. 소연은 고개를 들고 조정에 늘어선 대신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이번이 그녀의 마지막 능력이었지요. 소연의 눈에는 실핏줄이 더욱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연이 멈추었지요. 가리켜라. 소연은 손을 들지 않고 망설였습니다. 가리키라고 했다. 잠시 후 소연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고 두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조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이게 무슨 짓이요? 어찌 계집아이가 대신을 지목한단 말이요? 신성한 대전에서 어째 계집아이가 판치게 내버려 둔단 말이요? 드디어 보고만 있던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감, 이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요. 그 말에 이대감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허나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임금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지요. 저 두 놈을 끌어내라. 곧바로 수하들이 움직였습니다. 두 대신이 저항했지만 그들은 밖으로 끌려나가고 말았지요. 그리고 잠시 후 밖에서는 굵고 짧은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지요. 대전에 남아있는 대신들은 공포에 떨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대감이 앞으로 나와 조정 한가운데 서서 말했지요. 오늘 이후 이 조정에서 딴 마음을 품는 자는 저 두 사람과 같은 꼴이 될 것이야. 조정 대신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도 잘 보셨겠지요? 임금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전의 문이 열리고 박도준에 들어왔지요. 그러자 조정 대신들 모두가 그를 보았습니다. 임금은 박도준을 보고 크게 놀랐지요. 이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박도준을 보았습니다. 대전 안으로 들어선 박도준은 임금 앞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신이 돌아왔습니다. 박도준을 보자 임금의 눈빛이 크게 달라졌지요. 그러자 심상치 않음을 느낀 강책사가 말했습니다. 저자를 당장 끌어내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수하들이 일체 움직이지를 않았지요. 뭐 하느냐, 저자를 당장 끌어내지 않고. 박도준이 대전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수하가 말했지요. 모두 대기하라. 수하의 말에 병사들이 모두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놈들 지금 뭣들 하는 것이냐? 병사들은 강책사의 지시도 이대감의 명령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수하의 말만 들었지요. 그 수하는 바로 소연이 충신이라 말한 그자였습니다. 그자가 바로 박도준의 첩자였지요. 그리고 소연이 말한 이중첩자는 사실 강책사의 가장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소연은 박도준의 첩자는 살리고 강책사의 충직한 부하를 죽게 한 것이었지요. 잠시 후 수하가 손을 들자 대전 밖에 있던 무장 병력이 대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내 놈이 배신을 하다니. 오늘을 오랫동안 기다렸어. 내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린 박도준 책사의 명을 따를 뿐이오. 그 말에 이대감과 강책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지요. 강책사는 박도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임금의 책사 박도준이냐? 그렇소. 그런데 왜 충청도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냐? 별자리 기운을 읽고 오늘을 대비했소. 20년 전 그대의 등장을 별자리가 예고했소. 하여 나는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소. 그렇다면 저 수하놈도 내가 심어놓은 첩자놈이냐? 맞소. 그는 내게 충성 맹세한 자요. 강여진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박도준의 수에 크게 당한 것 같았지요.
그런데 저 계집은 왜 너의 첩자를 내게 가장 충직한 신하라 말한 것이냐? 그 또한 그녀에게 내가 청한 것이었소. 그제서야 강책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조선 최고의 책사라 믿어왔는데 임금의 책사 박도준은 자신보다 몇 수 위였지요. 그는 20년 전부터 오늘을 대비해 가장 믿었던 수하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박도준은 품속에서 이대감과 강책사가 꾸민 영모 증거를 꺼내 임금과 조정 대신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자들이 임금을 폐위하고 가짜 족보를 만들어 이대감을 왕으로 만들려 한 문서요. 그 말에 조정 대신들과 임금은 크게 놀랐습니다. 박도준은 증거 문서를 가지고 단상 위로 올라가 임금에게 직접 전달해 주었지요. 증거 문서를 확인한 임금의 표정이 크게 변했습니다. 전하 명만 내려주십시오. 반역을 일으키려 한 일당을 모두 추포하라. 어명이 떨어지자 박도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대전 안에 무장병력이 이대감과 강책사를 포박했지요. 이거 놔라. 감히 누구에게 손 떼는 것이냐? 이대감은 끝까지 발악을 했지만 강책사는 고개를 숙인 채 병사들에게 조용히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다시 고요해졌지요. 그제서야 박도준이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연아 고생이 많았다. 내가 보이느냐? 소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도준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어머니는요? 걱정 마라. 내 어머니는 잘 계신단다. 소연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눈을 잃고 말았지요. 소연의 내막을 알게 된 조정 대신들과 임금마저도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역모를 막기 위해 박도준과 함께 눈을 걸고 반역 세력과 싸웠지요. 그리고 그녀는 결국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도준은 소연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내가 내게 죽을 죄를 지었구나. 아니에요. 아저씨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박도준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후 눈물을 닦고 소연에게 고백을 시작하였지요. 처음부터 너희 모녀를 내 집으로 들인 것은 모두 나의 계획이었다. 그 말에 소연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게 계획이었다고요? 내가 20년 전 영모의 별자리를 처음 읽었을 때 사실 내 힘으로는 그 영모를 막아낼 수가 없었단다. 헌데 어느 날 밤 맑은 하늘에서 새로 생긴 희미한 별을 보았지. 그런데 그 별이 바로 영모를 막아낼 별이었단다. 박도준은 긴 한숨을 쉬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별이 바로 내가 태어난 별이었다. 그런데 너는 공교롭게도 이대감의 딸로 태어났더구나. 그 말에 모두가 크게 놀랐습니다. 임금마저도 놀랐지요. 소연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대감의 딸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것이냐? 예 전하, 그래서 저는 충청도로 내려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별자리를 통해 소연의 운명을 읽고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충청도로 내려올 것을 미리 알았지요. 그러니까 자네가 감쪽같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리고 강책사를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는 저의 존재를 지우고 모두를 속여야 했습니다. 전하마저도 속여야 했지요. 임금과 조정 대신들은 크게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도준만은 말을 하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지요. 결국 소연을 이용해 역모를 막고 그녀의 눈을 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도 박도준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니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너무 아팠지요. 그리고 이용당한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저씨는 날 이용할 목적이었군요. 그렇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기다렸고 또 이용했다. 그 죄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이야. 소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박도준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만족하시나요? 이렇게 제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이 편하세요? 박도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하지만 소연아, 너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소연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아저씨의 속마음이 제게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저씨가 거짓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헌데 아저씨는 저를 속이기 위해 그런 술수를 섰다니 너무 미워요. 박도준은 소연의 말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고 미안하다 소연아. 내 죄는 평생을 바쳐 속죄하마. 조정 대신들과 임금은 이들의 대화를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임금마저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박도준은 홀로 성박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길도 없는 험한 산길을 몇 날 며칠을 걸어 드디어 작은 암자로 들어갔지요. 그 암자에는 소연의 탄생을 예견했던 늙은 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도준의 스승님이었지요. 결국 자네는 그 아이 운명의 굴레를 매려고 스스로 찾아왔구나. 스승님, 저는 20년을 준비했습니다. 허나 그 준비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의 눈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자네가 그 아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영모는 막지 못했겠지. 허나 자네가 아니어도 그 아이는 눈을 잃을 운명이었네. 그렇다 하여도 제가 그 아이에게 진 빚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스님. 자네는 그 아이가 눈을 잃을 운명임을 알면서도 거두었고 친자식처럼 아꼈네. 그것만으로도 자네는 할 도리를 다한 것이야. 도리를 다한 것과 빚을 갚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빚을 갚고 싶습니다. 도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을 보았지요. 자네 눈을 그 아이에게 옮기면 자네는 평생 빚 한 점 볼 수 없게 되네. 그래도 하겠는가? 스승님, 저는 그 아이에게 희망과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이 몸은 이제 세상에서 할 도리를 다했사옵니다. 도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식을 시작하였지요. 한편 소연은 임금이 하사한 집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신감에 마음의 상처가 무척 컸지요. 어머니 정씨는 소연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넋나간 사람처럼 울고만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소연의 눈에 빛이 들어오더니 앞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소연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보여요. 소연아, 정말이냐? 소연은 방 안을 둘러보고 또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정씨는 소연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눈이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뻤지요. 그렇게 한참을 기뻐하던 소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눈이 돌아왔을까요? 글쎄다, 하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소연은 자신의 눈이 돌아온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앞을 보게 된 소연과 어머니는 임금이 하사해준 집에서 안정을 찾고 살게 되었지요. 하지만 소연에게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입은 가슴의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지요. 그리고 몇 해가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정씨는 장에 나갔다가 희한한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자네 들었는가? 조선 최고의 책사 박도준이 맹인이 되었다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는 강책사를 꺾지 않았나? 아, 말도 말게. 그는 자신이 이용한 소녀가 눈이 멀자 자신의 눈을 그녀에게 주었다네. 그리고 그는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야. 아니, 정말 그랬단 말인가? 눈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런 결정을 했단 말인가? 그는 거짓을 보는 소녀를 자신의 친딸보다 사랑했다네. 그래서 그녀에게 눈을 주고 자신은 맹인이 되어 산속 오두막집에서 홀로 산다는구만. 그 말을 들은 정씨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그 말이 참말이요? 그렇소. 임금께서도 직접 그의 오두막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박도준 그 사람은 끝까지 오두막에 남겠다고 했다 하더이다. 결국 임금도 박도준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오. 그곳이 어디요? 천마산 깊은 골짜기에 있다 들었소. 그 말을 듣자마자 정씨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소연에게 해주었지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은 소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요. 소연아, 내 이야기 들었느냐?
네, 어머니 다 들었어요. 그 양반이 자신의 눈을 너에게 주고 그는 맹인이 되었다는구나. 소연은 자신의 눈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돌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지요. 소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니, 저는 아직도 그분이 밉습니다. 그래 믿겠지. 어찌 밉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머니, 저는 그분이 보고 싶기도 해요. 정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소연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에게 놀림받던 날 말없이 다가와 자신을 안아주던 박도준이 떠올랐지요. 눈 없는 세상은 지옥과 다름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어둠 속에 홀로 갇혀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올 곳이 있어요. 어디를 가려느냐?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천마산이요. 그 말에 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허나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몇 날 며칠을 걸어 천마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길이 험하고 낙엽이 무릎까지 쌓인 인적 없는 산길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집을 찾아냈습니다. 그러자 오두막집 앞에 지팡이를 짚은 박도준이 홀로 외롭게 평상에 앉아 있었지요. 그는 바람 소리를 듣는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추고 박도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박도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소연이 걸음이로구나. 그 한마디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9살 때부터 들어온 너의 발걸음 소리인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 소연은 천천히 걸어가 박도준 앞에 섰습니다. 박도준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지요. 허나 그의 표정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이 무척 고요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제게 눈을 주고 이런 곳에 혼자 계세요? 나는 지금 죄값을 받는 중이란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지요. 저는 아직도 아저씨가 미워요. 그래, 내 심정 모르는 바가 아니다. 얼마든지 미워하렴.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놀림받을 때 안아주신 것도, 손이 차다고 녹여주신 것도 전부 아저씨의 계획이었나요? 박도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지요. 소연아, 내가 너를 기다린 것은 계획이었다. 허나 내 곁에 있으며 한 행동은 계획이 아니었단다. 내가 처음 아저씨가 좋다고 했던 그 겨울날, 내가 내 손을 잡았을 때 그 온기는 이 세상 어떤 계획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단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너를 이용했지만 또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이다. 소연은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소연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박도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말에 박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볼 수 없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소연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박도준은 소연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서야 소연에게서 진정한 용서를 받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오두막 평상마루에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박도준은 소연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 앞에는 정 씨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도준을 보자 말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미안하오. 오랫동안 고생이 많았어. 이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양반아, 왜 이제서야 왔소? 정 씨는 박도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밥상에 둘러앉아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소연은 박도준의 얼굴을 보며 오래도록 잊고 있던 것들이 다시 가슴속 깊이 밀려왔지요. 함께하는 이 밥상이 제일 그리웠어요. 나도 그렇구나, 소연아.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국그릇에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세 사람은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날마다 박도준의 눈이 되어 주었지요. 마치 오래전 박도준이 소연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그해 봄 박도준과 정 씨는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임금도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비단과 보물을 잔뜩 내려보내 주었지요. 소연은 혼례날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요. 부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제 소연은 거짓을 보는 능력도 눈을 잃는 저주도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인이 되었지요. 그녀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았답니다. 용서란 과거를 바꾸진 않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박도준을 용서한 순간 그녀는 비로소 따뜻한 가족을 얻게 되었지요. 용서하는 순간 비로소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사랑과 용서는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